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여성입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픈 구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건강하게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라서 아들에게 기대 살진 않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들 내외대로 저는 저대로 살고 있지요. 자식이 아들 한 명뿐이지만 아들을 끼고 산다거나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며느리랑 부딪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아들이 워낙에 없는 집에서 힘들게 공부하며 자수성가한 경우인데 그간의 고생을 생각하면 더 이상 속상함 없이 마음만은 편안하기를 바랄 뿐이죠. 아들려서 성격은 다소 냉정한 편인데 그런 아들이랑 살아주는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그런 며느리이기에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지만 가끔 아들의 근황에 대해 물어보면서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늘 주시하라고 힘껏 말하곤 합니다. 요즘 애비 행동 이상한 거 없지? 여자는 친한 친구라도 만나지도 말라고 해. 뭐 업무적인 것이나 동창회 같은 것으로 한두 번 만나는 거야 괜찮겠지만 자주 연락하고 이런 건 절대 말려야 한다. 뭐 요즘 여자 사람 친구니 우정이니 뭐라고 해서 남녀가 친구처럼 지낸다는 거 그거 순 거짓말이고 눈속임이야. 알지? 남자든 여자든 자꾸 만나다 보면 정 들어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네 남편의 친부위를 늘 머릿속에 새겨두고 물 셀 틈 없이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낌새가 보인다 그러면 당장 나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라니까. 제가 며느리에게 저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감시하고 의심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눈치가 없고 맹해서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들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며느리나 손주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아들도 그러한 이 어미의 심정을 매우 잘 알고 있으니 절대 나쁜 짓은 하지 않겠지만 사람 일을 어찌 속단할 수 있겠나요? 막말로 예쁜 여자가 옷걸음을 풀고 남자 좋다고 달려들면 막아낼 재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여자 조심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게 잔소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며느리 보고 방심하지 말고 수상한 낌새가 없는지 매사에 잘 확인하고 감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남 일녀의 셋째였습니다. 또 오빠가 어렸을 적에 차례로 하늘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억에 오빠들은 없습니다. 저 하나만 남아있으니 부모님이 저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부모님은 본인들의 땅도 없이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했습니다. 의뢰 시골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밭일이며 논일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게 밭에 있는 잡풀도 뽑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뛰어놀면서 공부시켜 줄 테니 열심히 공부나 하라고 하셨죠. 그 덕분에 마을에서는 저와 그리고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잣집 딸만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형편이 친했던 친구들은 모두 중학교만 졸업을 했죠. 저는 고등학교로 도시에 있는 학교로 갔고 그곳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여학생 홀로 자취하는 경우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을의 부잣집 딸은 저와 같은 학교였는데 학교 근처의 작은아버지 집에서 숙식을 하며 학교를 다녔죠. 같은 마을 친구다 보니 입학하고 나서도 자주 붙어 다녔습니다. 반은 달랐어도 3년 내내 단짝이었죠. 친구의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밥도 많이 얻어 먹었었고 가끔 용돈도 챙겨받는 등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친구 작은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늘 말씀하시길 저와 친구 둘 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근사한 젊은 공무원이랑 결혼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준다고 하셨죠. 그 약속은 지켜졌고 저와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작은 아버지 밑에 있었던 젊은 공무원 남자를 각자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남자가 좋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러지 못했었죠. 저는 그 남자와 이어졌고 친구는 소개받은 남자 대신에 시내 건물 몇 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는 22세에 결혼을 했고 저는 친구보다 1년 늦은 23세에 결혼을 했었죠. 같은 도시에 살았지만 결혼 이후로 몇 년 동안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아들을 낳고 뒤이어 바로 딸을 낳았다는 소식만 친구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뿐이었죠. 저 역시 결혼 후 이듬해 아들을 낳았고 육아와 고된 시집살이 등으로 인해 한창 고달플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공무원인 자신의 아들에 비해서 급이 한참이나 떨어진다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결혼 때 혼수도 변변찮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친구와의 비교도 서슴지 않았었죠. 네 친구 중에 부잣집에 걔랑 내 아들이랑 짝지가 되었어야 했는데 왜 하필 너라니? 말 들어보니까 얼굴도 더 반반하고 집안 형편도 나무랄 데가 없더구만. 아깝다 아까워. 내 심정엔 당장이라도 이 결혼 물르고 네 친구라는 애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고. 너는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며 살아 이거사. 내 아들이 네가 쉽게 넘볼 수나 있는 상대가 되긴 하니? 딴 집 시어머니들 같았어 봐. 자기 아들 신세 망쳤다고 매일같이 머리채 잡아서 나만 하질 않았을 거다. 시어머니는 지독하게 말을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눈물바람이었죠. 아들을 낳고도 시어머니의 등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이었던가 봅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어 아이만 데리고 도망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 편도 그리고 저의 편도 들어주지 않던 무뚝뚝했던 남편이 갑자기 분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꼬드겨서 부모와 이간질한다고 거품을 무셨는데 정작 남편은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분가하겠다고 통보하고는 보름도 안 되어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직장 근처에 2층 신식 양옥집에 2층을 얻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 직장의 상관이 나중에 자식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내려와서 살려면 몇 년 남았다고 같은 직장 공무원 후배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주었고 남편이 바로 계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 주인집은 남편 직장의 상관 내외셨죠. 새 집이고 내부도 넓어서 생활 환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구박으로부터 벗어나니 천국에라도 온 듯 하더라고요. 이사 후에 남편에게 진짜 왜 나온 것이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제가 시댁에 더 있다가는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부모님께 대못받는 심정으로 분가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집살이에서 벗어난 후에 몇 년간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친한 친구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양의 같은 고등학교 단짝 친구가 결혼 후에 몇 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난데없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친구의 작은아버지께 듣게 되었죠. 저는 결혼 후에도 명절 전후에서 꼭 친구 작은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는데 그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 사위놈이 2처 3처를 거느리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숨겨놓은 자식만 해도 2처에 둘, 3처에 둘이 있더라고. 2처는 조카랑 결혼 전에 살림을 차렸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인정을 못 받은 모양이고 3처는 화력의 출신이라고 하네. 아주 잘못된 결혼이지. 그러게 그때 내가 소개해준 공무원이랑 잘 돼서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돈만 보고 인성은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냉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말이야. 결국 자기 인생 스스로 망친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나저나 조카 사이놈 자기 집 건물 문서 들고 3처랑 야반도주 했다고 하네. 2처도 애들 달고 집으로 쳐들어와서 그 집 귀신 되겠다고 안방에 들어 누웠대. 그 집에서 조카 보고 내조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나가라고 했다더구만. 인두껍을 쓰고 어찌 그리 모진 짓거리를 하는지 그 집구석도 천벌 받을까 싶다. 여하튼 지금은 조카랑 그 애들이랑 시골집에 내려가 있는데 형님이 시집에 가서 죽으라고 매일같이 난리를 치시는 모양이야. 아마도 조만간 아이들 데리고 나올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니? 올해가 가기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애들 우리 집에 오면 네가 자주 들러서 말벗도 좀 해주고 그래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일수록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서 이혼녀가 된 친구와 다시 재회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작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저희 집 반지하층을 소개해주게 되었죠. 마침 남편의 상관이 월세를 놓으려 했던 지하층인데 월세가 비싸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남편에게 친구를 소개해주게 되었고 그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친구가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있다 보니 서로 좋아할 시간도 많아지고 더군다나 여자가 하기 힘든 물건 옮기는 것이나 모질 같은 것을 남편이 수시로 도와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애 둘 데리고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는 친구가 불쌍하다면서 선의를 베풀곤 했습니다. 저희 집에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올 때는 꼭 친구네 것도 챙겼고 저희 아이 옷을 살 때도 친구네 애들 옷을 사주었죠. 저는 내심 못마땅해 하면서도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돈을 쓰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사람이 왜 이리 속이 좁아? 아랫집 친구 불쌍하지도 않아? 애들 데리고 이혼한 여자가 살기 쉽냐고 어디. 마음을 넓게 가져. 그리고 베풀라고. 그래야 나중에 복 받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2대2 맞선으로 만났을 때 친구랑 가위바위보해서 상대를 정한 것이었는데 다른 친구가 이겨서 그 친구랑 네 친구랑 만난 거고 나는 가위바위보 져서 너랑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고. 솔직히 그날 맞선에서 가위바위보를 내가 이겼다면 글쎄 좀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겠어? 그러니 괜히 질투심 부리지 마. 어쩌면 네가 네 친구 복을 가로챈 것일지도 모르잖아. 나도 너보다 네 친구를 만났다면 어찌 되었을지도 모르고. 기가 막힌 이야기였죠.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날 맞선에서 가위바위보로 인해 운명이 갈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친구를 이렇게라도 제외한 것이 인연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고 했죠. 저는 불길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발 둘이 덜 친해지기를 바랄 밖에요. 저는 남편과 둘째를 갖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이를 더 낳기도 해야 했지만 아이를 가지면 친구를 향한 남편의 관심이 제게 다시 옮겨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랫집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친구의 뱃속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고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믿는 두께 발등을 찍힌 것이고 제 인생을 스스로 망쳤고 더불어 제 아이 인생도 망가질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들었죠. 그래도 일발의 희망은 남편이 저와 우리의 아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친구는 이미 남의 자식을 둘씩이나 키우고 있으니 저와 헤어지고 설마 재혼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임신을 알고 2달간 아무런 말도 없던 남편이 제게 서류를 내밀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뭔지 알겠지?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도장 찍고 이 집 보증금 줄 테니까 시골집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떠나. 나랑 네 친구도 곧 여기 뜰 거야. 나 근무하는 상간 부부도 아랫집 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나 다니는 직장의 삽시간에 추문이다 뭐다 해서 퍼지겠지. 그 전에 사직서 내고 여기 뜰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련다. 네 친구랑 많이 상의했는데 우리 사이의 아들은 뺏지 않는 것으로 했어. 원래는 애도 내가 데리고 가야 하지만 아이 엄마 입장에서 차마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네. 네 얼굴 보기 힘들어서 지금 다른 데 가 있지만 너에게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래. 네가 이해해라.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끝내자. 그게 맞는 일 같다. 괜한 소란 피우지 말고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랑 너랑 사이도 안 좋잖아. 남편은 제게 2층집 보증금을 주었고 친구는 제게 아이를 키우라며 위로금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영부영 하다가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친구네 작은아버지네 가서 미친 여자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기도 했지만 친구 작은아버지도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죠. 친정집에는 이혼을 했다고 하니 어머니가 졸도하는 지경에 이르셨고 시댁에는 시어머니란 양반이 애는 자기가 키울 때니 당장 돌려달라고 때를 쓰는 바람에 애를 가운데 두고 몸싸움도 하는 그런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동네 단칸방 구하고 처음 시작했던 것은 풀빵 장사였습니다. 아들을 들쳐업고 노점을 구해 장사를 시작했죠. 그러나 서울 생활에 사회 경험도 별로 없고 어린 나이에 이혼녀인 저에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기도 여러 번 당했고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하기도 여러 번 망했죠.
차라리 먹고 살려고 노력이나 하지 않았다면 서울 올라올 때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몇 년은 아들과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돈을 벌어보려고 할수록 수렁이냐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저는 20대 때 인생의 단맛, 쓴맛을 모두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단칸방 보증금을 빼서 시장통 점포를 구해 거기서 기거하며 도나스도 팔고 핫도그도 튀겨가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건 안 망한 것이 용할 따름이었죠.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도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죠.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왜 그리 돈이 많이 드는지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학용품이며 공납금이며 도나스 팔아서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버겁더라고요. 아들에게 변변찮은 옷도 신발도 못 사줬는데 공납금까지 밀리는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고향 친구에게서 남편이 제가 사는 곳과는 정반대쪽에서 전자 대리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을 몰랐고 다만 남편과 바람난 단짝 친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같이 살 테니까 가서 만나볼 참이었습니다. 저는 작정을 하고 고향 친구가 알려준 대리점을 찾아 나섰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엄청 큰 대리점이더라고요. 몇 번을 망설이고 대리점 주변을 몇 시간 배회한 끝에 대리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남편과 바람난 친구를 보았는데 심장이 딱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추레한 저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 젊어 보였고 건강해 보였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저를 바로 알아보고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저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남편을 찾았는데 친구는 남편은 멀리 출장을 가서 며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무슨 일인지 자기에게 말해보라기에 사실 아들 공납금을 못 낼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서 도움을 좀 구하려 왔다고 하니 말투가 확 변하며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더라고요. 난 또 뭐라고.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네. 그때 내 남편이 너에게 2층 집 보증금 다 털어주고 나도 너에게 위자를 보냈는데 그 돈은 다 허투루 써버리고 이제 돈 떨어지니 구걸하러 온 거네 뭘? 솔직히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내 남편이나 내가 준 돈은 이혼한 대가치고는 엄청 많은 돈이었어. 그건 알고 나는 소리니? 우린 그때 계산 다 끝냈으니까 더 이상 줄 돈 없어. 이왕 자존심이고 뭐가 없었던 마당인지라 저는 계속해서 사장 한 번만 봐달라고 친구에게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대리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뭐하는 것인지 구경꾼으로 바뀌었고 친구는 창피했는지 저보고 주소나 적어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뭘 보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돈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가게로 용달 트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비교적 새것 같은 세탁기 한 대를 내려놓더라고요. 배달이 끝나자 배달한 기사가 저보고 배달비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대리점에서 배달비는 저보고 받으라고 했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배달 기사들이 보채는 바람에 그날 가게세 주려고 모아놓은 돈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에 친구의 메모가 보였습니다. 손빨래하지 말고 세탁기 사용하라고 보내. 너 보니까 나이는 30인데 손은 50대 아줌마 같더라. 대리점에 재고로 있던 건데 팔 일 없어서 보낸 것이니까 부담은 안 가져도 돼. 내 남편이 하도 베풀고 살라고 잔소리하는 통에 원래 안 줘도 되는 거 보내는 거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고마워는 하길 바래. 그리고 부탁인데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라. 나나 내 남편이나 너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아. 너도 힘들다고 무턱대고 우리 찾지만 말고 스스로 해결해. 우리 현생에선 다시는 더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만약 세탁기 안 쓰거든 주변에 팔아. 그러면 밀린 공납금 비용은 나오겠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말이죠. 그래도 친자식 학비가 없어서 힘들다는데 공납금 한 번만 마련해주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아비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울고 있는 그런 저를 아들이 보았고 그 옆에 놓여있는 쪽지를 봤습니다. 눈치 백단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이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요. 별일 아니구만. 공납금 때문에 아버지 찾아갔었어요? 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찾아가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학교에서 많이 창피하니 공납금 좀 대신 내달라고요?
난 하나도 안 창피한데 엄만 괜히 그래요. 공납금 못 내는 애가 나 하나도 아니구만. 전교에 한 30명쯤 돼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도 참 그렇다. 배송비도 우리에게 부담시킬 거면 이왕 주는 거 냉장고한테 더 주면 어디 덧나나? 딸랑 세탁기 하나 보내놓고 생색은 엄청 내시네. 난 아버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가 찾아가서 찡짜 붙을까봐 이렇게까지 하는가 보죠? 걱정도 팔자시네요. 엄마도 이런 걸로 괜히 상처받지 마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못하러 아버지를 찾아가요. 엄만 딱 나만 믿고 지금처럼만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 흘릴 시간에 우리 도나사라도 한 개 더 튀겨야죠. 그날은 아들 상호에 못 이겨서 눈물에 도나스를 잔뜩 튀겼고 결국 다 팔지 못해서 주변의 상인들과 나누어 먹어야 했었죠. 시장 상인들이 짠돌이 도나스 가게 사장이 웬일이냐며 우스갯소리로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일이 항상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추억이 되더군요. 힘들고 가끔 남편 생각날 때마다 그날의 분노의 도나스를 생각하면서 어이없어 웃고 나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 뒤로 더욱 독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먹거리 가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찾고 찾은 것이 국밥집이었습니다. 도나스 장사로는 아들의 대학까지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과감하게 도나스를 내리고 그 자리에서 좌판 몇 개 깔아두고 소머리 국밥을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어 보기는 말이죠. 서울에 올라온 지 10수년 만에 장사에서 여러 달 연속으로 흑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좀 더 넓은 가게로 이전을 했고 또 1년 후에 더 넓은 가게로 확장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내미 대학 갈 무렵에는 방 2칸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을 정도였죠. 맨날 단칸방 아니면 반지하방에서 살다가 아파트에 살게 되니 죽어도 여한이 안 남겠다 싶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기름에 불이라도 붙은 듯 장사가 더욱 잘 되었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순수한 저만의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자그마치 30평대 아파트도 사게 되었죠. 그게 생애 첫 집이었네요. 때에 따라서 장사 업종도 빨리빨리 바꾸었습니다. 제 가게는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먹거리로 한 번씩 변경해주면 손님들이 끊기 나가도 다시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었죠. 생태탕, 백반 뷔페, 돈가스, 두부집 등 다양하게 보았습니다. 현재는 먹거리 장사를 다 접고 자파를 파는 가게 2곳을 열어서 생활비 정도 버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네요. 마지막에 했던 먹거리가 냉면집이었는데 거기서 조금 까먹고 먹거리 장사는 완전히 접었는데 요즘 많이들 찾는 마라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냉면집 할 적에 전 남편과 그 여시 같은 친구가 한 번씩 찾아왔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죠. 냉면집 열고 얼마 되지 않았었는데 전 남편이 거의 30년 만에 초췌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했는데 옛날 젊었을 적이 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깡마른 노인이 되어서 찾아온 것이죠. 그때 남편의 나이가 50대 중후반이었는데 그 나이 때보다 더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 말도 없고 불편하더라고요. 원망이나 원한 같은 것은 별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다만 뭔 일이 있나 싶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대뜸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집안 사정이야 말하면 구차하긴 한데 딸애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500만 원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사정이 별로 좋질 않아서 마련할 방도가 없어. 부탁인데 어떻게 500만 원만 해주면 안 되겠나? 매달 조금씩 갚을게. 내가 찾아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말이야. 남편의 말에 의하면 의붓 아들과 의붓 딸이 학교 다닐 땐 자기 말도 잘 듣고 착했었는데 전 남편과 친구 같이 했던 전자대리점이 망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친형님 사업에 연대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바람에 빨간 딱지 붙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 제게는 전 시 아주버님 되는 사람으로 저희 결혼 당시 대학을 다니던 수재였죠. 전 시어머니가 시 아주버님을 끼고 살았는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맨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 시 아주버님이 장사나 사업할 상은 아니었거든요. 공부만 우직하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억했는데 사업을 했다가 잘못되었나 하니 어렴풋이 이해는 갔습니다. 여하튼 전 남편 때문에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친구가 데려온 자식들이 그때부터 남편을 무시하고 홀대했다고 하네요.
급기야 그 집 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크고 나서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맞아서 골절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자기 친자식 버리고 남의 자식 키워주겠다고 매정하게 우리 모자 버렸으면 그 공들이만큼 효도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어떻게 키웠기에 인성들이 그 모양이에요. 하기사 애비애미가 지들 좋자고 남의 가슴에 대못 박았으니 인과응보를 생각하며 이해 안 될 일도 아니네요. 거참 꼴조시다. 그렇게 매몰차게 전 남편의 요청을 거절했죠. 그랬더니 주섬주섬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여주더라고요. 의붓딸이 보낸 문자에는 평생 해준 것이 없이 자기 남매 고생을 시켰으니 결혼 때라도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데 전 남편이 너무 불쌍했죠. 너무 불쌍해서 제게는 그까지 500만 원이 뭔가 될 수 있냐 싶더라고요. 그날 아들에게 상의하고 돈을 내주려 했는데 아들내미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하며 자기가 친부를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아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깨끗하게 끊어진 인연인데 괜히 이어붙이려 하지 말라면서 저보고 냉정해지라고 하더군요. 남들이 볼 땐 다 불륜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만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엄마와 나는 걸레짝 버리듯이 한 사람들인데 그런 인간들이 뭐가 불쌍하다고 부탁 한번 했다고 돈을 주려고 해요. 엄마, 옛날 생각 안 나요? 우리 반지 앞방 살면서 비 많이 오던 날 물 들어차서 죽을 뻔했던 거랑 쌀 떨어져 가지고 몇 날 며칠 밀가루죽 먹었던 거? 어렸지만 저는 다 기억한다고요. 그때 저들은 뭐 했는데요? 엄마도 알듯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한 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리숙하기 때문에요. 좀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힘들다고 주댕이 조금 나불거리면 마음 약해서 넙죽 간이며 쓸기만 다 해준다니까요. 엄마가 지금 딱 그래요. 엄마는 시장 상인들에게 그렇게 독종소리 들어가면서 돈나 싼 척 안 쪼던 사람이 왜 친부라면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줄 모르겠어. 미련 갖지 말고 칼같이 끊어내요. 정 마음에 걸리거든 그때처럼 냉면 육수랑 양념장 척불로 보내주던가요. 냉면 먹고 속 차리라고요. 제가 잠시 전 남편의 초췌한 모습에 정신이 나갔었던가 봅니다. 아들 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세상사 인과응보가 다 있건을 벌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겠죠. 찜찜함이 좀 남았지만 그 뒤로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몇 년 지났을 무렵에 그 친구가 찾아왔죠. 그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도 많이 밀리고 죽으면 장례치료 줄 돈도 없어. 네 아들 친아버지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보낼 순 없잖니? 장사라도 제대로 치러줘야지. 예정을 생각해서 조금만 도와줘라.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니?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어떻게 보면 네 아들이랑은 피가 섞인 사이인데 나몰라라 하지 말고 잘 되게끔 좀 도와주라. 솔직히 네 아들에게 핏줄이라고는 내 막내 아들밖에 더 있겠니? 어머니 형제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친구 말로는 전 남편이 진짜로 신장을 떼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딸내미 결혼 비용으로 조금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는데 그마저도 의붓 아들이 양아치 녀석이 찾아와서 한쪽 신장 없이 골골대는 남편을 때리며 돈을 빼앗아 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은 네 남편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너도 참 뻔뻔하다. 예전에 내가 너희 전자 대리점 찾아갔을 때 학교 공납금 좀 한 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적에는 거지 새끼들 마냥 군다면서 내치더니 이제 와서 아비니 가족이니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 그때 줬던 세탁기 그거 한 달도 못 쓰더라. 난 새 것인 줄 알고 고쳐 쓰려고 했더니 원래 모터가 망가진 거라서 버리고 새 거 사라고 하던데? 너 그거 알고서 보낸 거잖아. 솔직히 내가 너한테 원수 줄 일이 있으면 있었지.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해. 그리고 뭐가 네 막내 아들이랑 내 아들이랑 핏줄 우둔하면서 발목을 잡으려고 들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네 남편 죽었다고 알리지 마. 장례식에 가볼 생각도 없으니까. 냉면 한 그릇 내줄 테니까 시원한 냉면 육수나 한 사발 들이키고 속 차려 이거 사. 그 뒤로 전 남편이 임종에 가까웠다고 저랑 아들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전 남편이 유언처럼 그랬다고 하네요. 찾아갈 생각도 없었고 제 아들에게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 머릿속에 각인시킬 생각도 없었기에 무시했습니다. 전 남편 하늘로 돌아갔을 때 연락 와서 장례식만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기에
고민이 많았어요. 오랜 고심 끝에 화환 하나와 가는 게 배 고치 말라고 물냉면 30인분, 비빔냉면 50인분을 보냈죠. 한여름이었는데 조문 오는 손님에게 냉면 내놓지 말라는 법 없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제발 가는 길에 냉면 요수 벌컥벌컥 들이키고 속 좀 차리라고 보낸 것이었죠. 제가 보낸 냉면을 조문객들에게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도 양심은 있는지 꿈속에 한번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시원한 냉육수 들이키게 줬으니 불구덩이에 빠지진 않았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자기 친자식 내팽개치고 여자 살냄새에 미쳐서 남의 자식 키우러 간 사람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짧은 결혼 생활에서 잠깐의 행복만을 느꼈고 평생 의지할 곳 없이 고난 속에서 살면서 아들 하나 겨우 키워냈네요. 옛날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지금 시대라면 그렇게 미련하게 밀려나진 않았을 겁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냉면 한 사발 하고 들어오니 문득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생각나 주저리 회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매신의 장미였습니다.